그러면 이 4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을 뭐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지수 또는 코덱스 지수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10만 원은 채권이나 달러 선물 둘 다 섞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은 5만 원은 부동산 리츠 또는 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지닌 민족이죠. 유대인. 이 유대인들의 성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돈의 3분의 1은 토지에, 3분의 1은 사업에, 남은 3분의 1은 여유 자금으로 돌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토지는 부동산, 오케이. 자, 그러면 3분의 1, 사업에 투자하라? 나는 사업가가 아닌데? 자, 그러면 저는 이걸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가 있죠. 그럼 남은 여유 자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예금, 적금이 될 수 있겠고요. 천년 전의 탈무드는 이렇게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미국 상류층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맨하튼. 자, 이 맨하튼의 대부분의 땅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 조상님도 그런 걸 좀 알려줬었어야지. 무슨 유교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ETF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굳이 ETF로 하려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그리고 이전 편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였죠. 내가 연금저축펀드를 굴리기 위해서는 주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네,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ETF로 또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ETF를 사면 되지, 그거를 왜 자산을 이거를 이렇게 막 분배를 해야 돼?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닝스타가 이 뮤추얼 펀드 평가 회사예요. 펀드 운용사이기도 하고 다른 연기금들이랑 펀드를 좀 분석하고 평가하기로 유명한, 좀 신뢰받고 있는 금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닝스타에서 이런 말을 해요. 펀드 회사를 거의 뭐 한 10년 동안 거의 몇백 개 펀드 회사를 다 조사를 해봤대요. 여러분, 수익을 결정짓는 90%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종목 선택? 혹은 뭐 마켓 타이밍? 매매 타이밍? 이 90%의 원인을 끼치는 것이 바로 자산 분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종목 선택은 4%밖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매매 타이밍, 조금 더 쌀 때 사야지, 아니면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하는 이 마켓 타이밍 역시 1.8%밖에 영향이 끼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뭐 지수에 투자하는 거, 금에 투자하는 거, 채권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배분하는 전략의 자그마치 성공률 90%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번 따라해 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느끼기 시작할 건데, 되게 얼마 전에 막 투매가 일어나고 증시가 내려가면서 되게 불안한 감이 또 엄청 커졌잖아요. 근데 이때 자산 배분을 할 경우 심리적인 안정을 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50%가 내려가면은 와, 싸다,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상황이 되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면서 패닉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도 1300인데도 사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1800, 2000, 3000 되니까 사람들이 막 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정말 치솟았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욕망에 타오르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금 저축으로 펀드로 뭐 주식으로 다 하셨어요. 근데 진짜 내가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2008년 금융위기, 뭐 2020년 코로나 사태, 98년 외환위기처럼 50% 내려가는 그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식 자산으로 다 꾸려놨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모았던 걸 50%를 깎여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리 없어요. 그건 정말 낙관적인 거고, 우리는 언제나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마음을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 이게 바로 저는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내가 자산 분배를 할 때는 뭐 삼성전자, LG화학, 뭐 NC소프트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요, 정말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군끼리 묶어야 됩니다. 이거를 음해상관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고, 이런 약간 반비례 관계.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국채와 주식이에요. 주식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다. 그러면 국채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핫머니들, 이 글로벌 자금들이 주식으로 옮겨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거나 금융위기나 경제, 그럼 주식에 있는 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든 만기가 있고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안정 상품으로 속하기 때문에 이 주식에 있는 돈을 빼서
국채로 가기 때문에 주식이 내려가고 국채가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채물이나 뭐 주식 ETF만 하면 되냐? 아니요.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바로 약간 대체 투자라고도 할 수 있죠. 두 가지 성격을 띠는 또 상품군이 있어요. 뭐냐면 금과 부동산이에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정말 오랜 시간을 막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성질은 갖고 있어요. 금에도 투기 세력이 붙어가지고 정말 막 이게 변동성이 클 때도 있지만 정말 장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주식의 변동성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을 또 주식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리츠. 임대를 해주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그런 상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주식이랑 좀 비슷하게 오르고 좀 내리는 좀 양의 상관관계에 가까운데요. 그래도 조금 달라요. 왜냐?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뭐 코스피가 56%는 하락했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18%밖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그 다음 해에 바로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토지의 힘입니다. 왜냐면 내가 뭐 너무 내려가서 나가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뭐 주식은 시장가로 팔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티거나 아이고 내가 그냥 살지 뭐 하는 이런 거주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도 어느 정도 안정성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간 중간 투자재들, 금, 리츠도 같이 넣어두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사설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설이 긴 이유도 여러분들이 정말 목돈을 장기들에 투자를 할 건데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만 띡 보시면은 진짜 그게 마음이 흔들려요. 단기 투자가 되기 쉽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사설이 길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굳이 왜 ETF로 하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절세 효과 때문이에요. 특히 이걸 연금저축 펀드로 굴리실 분들은 뭐 ETF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4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환급액을 받잖아요. 환급액을 받는데 그걸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복리 효과가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는 연금저축 펀드로 굳이 안 하고 내가 직접 분배해서 투자할래 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게 거래세가 안 붙어요. 이게 뭐 애지확 이런 거 사면요 한 주당 뭐 거래세가 2,000원, 3,000원 그냥 나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 ETF를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ETF는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그쵸?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끊임없이 망할 수 있어요. 상패 당할 수 있고 악재로 처박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수는 없어지나요? 흔들릴 수는 있겠지. 근데 지수는 사라지나요? S&P, 나스닥, 다우, 코스피, 코스닥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잖아요. 왜냐면 그 기업이 망했어. 그럼 그걸 빼버리고 밑에 다른 애를 다시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지수 상품들이거든요. 이것도 증권사가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항상 이 기업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가 괜찮네 그럼 얘를 넣어버리고 매력 없는 애를 빼버려요.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이제 부인한테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아직 살아 계시고요.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의 90%를 S&P 인덱스 펀드, 지수 펀드에 하고, 이분도 자산 배분을 하셨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 워렌 버핏은 아무래도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대1, 위험자산 9, 안전자산 1 이렇게 봤고요. 저는 그래도 오늘 7대3 전략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국 연기금계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데이비드 스웨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의대 기금이 약 10억 달러였는데 이게 10년 만인가 230억 달러로 만든 겁니다. 거의 연 16%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그래서 이 복리 효과와 꾸준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웨슨의 전략을 제가 좀 차용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7에 속하는 위험 자산군을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미국 지수, 그리고 한국, 신흥국 지수 이 세 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타이거 나스닥 100이 있고요. 그리고 S&P 500, 한해치, H가 있습니다. 둘 다 골고루 섞으셔도 되고 하나만 섞으셔도 되는데 나스닥 100의 수익률은 높아요. 왜냐면 나스닥에 있는 그 거대 공룡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S&P에서는 살짝 조금 과거에 있는 기업들, 500개의 기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긴 해서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이 조금 적은
네, 그런 안정성이 있는 장점이 있죠. 네, 나스닥 100이든 S&P 500이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빵 기업은 다 들어갑니다. 뭐 페이스북, 애플, 뭐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사랑해요 구글, 유튜브. 네, 이런 애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 굳이 레버리지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투자할 거고 계류율이 또 생길 수 있고 내려갈 때는 어떡할 거예요? 하락장일 때는 어떡할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그냥 코덱스 200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국 투자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제 생각에 중국도 성장성이 절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약간 이제 막 GDP가 1만 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장성을 보자면 중국도 성장력이 나쁘지 않고, 그래서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이거 차이나 CSI 300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의 상해 거래소, 그 다음에 심천 거래소 있는 애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지수거든요. 그냥 우량주들 섞어가지고 지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좀 굵직굵직하고 오랫동안 중국에서 정통성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평안보험, 귀주, 모태주, 그다음에 군용주들이 조금 많고요. 요새 좀 핫하게 뜨는 뭐 ETF가 있던데, 항생테크라고 있던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뭐 알리바바 이런 거 텐센트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테마 ETF는 자산 분배용, 뭐 연금 저축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테마 ETF를 장투나 연금저축 펀드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빨리 바꾸셔야 돼요. 테마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1년 지나서 사그라들 수도 있고요. 2년 지나서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매도 치고 다른 걸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귀찮아요.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그 남은 돈들을.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 한 15년 전 정말 핫했던 ETF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코덱스 건설이에요. 네, 이거 보세요. 차트 엄청나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살아나네요. 이 테마 ETF를 정말 잘 운용하시고 빨리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일반 지수 ETF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국이 거의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저금리를 유지하는데 혼자 거의 4%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은행도 계속해서 수익을 얻어 드릴 거고, 나중에 좀 약간 금융 개방할 거고, 또 내수 소비 촉진할 거니까 이것도, 이 지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CSI 300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안전자산군입니다. 안전자산군은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그쵸? 국채, 채권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국채물은 타이거 미국채 10년물입니다. 근데 여기 미국 국채 투자하는데 왜 환 해지가 없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채권 상품 같은 경우는 환 해지가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08년, 98년 어떻게 됐어요? 외환이 엄청 뛰죠? 근데 여기에서 환 해지를 걸어버리면 환 차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환율이 너무 올랐네 하고 이걸 깎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채권 상품이 정말 수익률이 높을 때는 대부분 좀 경제 위기나 좀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인데 굳이 환 해지를 시켜서 중세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잠시만, 근데 왜 너 한국인이면서 왜 한국 국고채 안 하고 왜 미국 국고채 하냐라고 물으시면요, 쉽게 생각을 해서 이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이 경제 위기 때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신흥국 펀드로 치부가 됩니다. 한국, 그럼 더 안전한 애들, 신용평가가 높은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국채에 더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지금 진짜 헐값이에요, 지금. 미국 국채가 원래 인기가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좀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여러분. 자산 분배로 넣기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른 것도 같이 해보고 싶어, 여기에 30%만 넣는 건 좀 그래 하시면요, 이것도 있어요. 달러 선물. 저는 코제프 달러 선물, 이 ETF를 좀 추천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힘들 때도 달러가 오르지만 국제적으로 좀 힘들 때도 오르고, 미국이 다른 나라를 쳐도 오르고 중국이 쳐도 오르고, 이상해. 전 세계적으로 결제율이 제일 높으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걸 막겠다고 막 중국 디지털 위안화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의 결제율이 제일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위기를 대비해 봤을 때도 달러 선물 역시 안전자산 상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체 투자, 중간 상품군도 말씀을 드릴게요. 금 역시도 금은 코덱스 금 선물, 그리고 아까 부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리츠. 이 리츠 상품군들 중에서 그냥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은 거, 그래도 운용 보수가 조금 작은 거, 그러니까 타이거 US 리츠, 이거 ETF. 이것도 적절하게 섞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7대3으로 한다면 65 위험자산군, 25%는 안전자산군, 이 중간상품군은 10%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만약에 하신다, 그럼 연 400까지 세액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33만 원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저는 달마다 40만 원 해가지고 그냥 연 480 납입을 목표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4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을 뭐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지수 또는 코덱스 지수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10만 원은 채권이나 달러 선물 둘 다 섞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은 5만 원은 부동산 리츠 또는 금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 관리를 어떻게 약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번 연도처럼 정말 주식시장이 화랑을 띄웠을 때는 아마 이게 비율이 7대3이 안 될 거예요. 채권이랑 이런 달러는 엄청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한 9대1, 8대2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포트폴리오를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나스닥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원래 여기 25%만 투자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익이 생겨서 30%, 뭐 32%가 됐어요. 그럼 이걸 두는 게 아니라 잘라야 돼요. 25%까지 7%를 자르고 밑에 이 손실이 났던 채권이나 달러를 그 가격만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계속 맞춰줘야 돼요. 이게 바로 강제 브레이크죠. 강제 자산 배분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조금 아쉬워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자산 배분 책에서 읽었는데 한 5% 정도,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올해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75에서 25 이 정도 5%만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그 정도는 놔두고, 만약에 5% 이상을 내가 가진 금액이 초과해 버린다, 그러면 조금 강제적인 리밸런싱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 분배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안전자산군은 낮은 가격이 됐을 테니까 다시 사면서 평단을 낮추게 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조금 주식시장이 힘들었어. 그래서 이게 많이 줄었어요. 대신 채권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럼 이걸로 다시 위험 상품군을 사서 평단을 낮추고, 또 리밸런싱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좀 적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혜와 함께 살아있니? 살아있으면 도토리를 들어줘. 그럼 우리 모두 리치해지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